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이거 잘 들려요? 예, 그래요. 자, 이제 기본 일수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부 어떻습니까? 어렵죠? 지금은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복잡할 겁니다. 이 내용을 어디서 배웠는가 잘 몰라요. 이게 공법인지, 개론인지, 민법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요. 이제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 집에서 공부해서는 1년 안에 학교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원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학원에서는 이 책 내용 중에서 이건 하십시오, 이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학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막 복잡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면 점점 이렇게 이제 요약돼가는 과정을 거쳐갈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반복해서 그렇게 됩니다. 반복. 그러니까 반복. 나는 반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숙제 내줬는데 숙제 해오셨습니까? 그래요. 숙제를 뭐 해준지 몰라 또 이게.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숙제를 뭐 내준지 모릅니다. 언니 나 지난주에 왔는데 나는 뭐가 숙제인지 모른다. 그래요? 지난주에 뭘 제가 숙제를 내줬냐면 53쪽하고 54쪽에 주택이 나와. 주택. 근데 그 주택이 틀린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법책을 보고 수정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래요. 그게 숙제지 뭐야. 자, 그러면 이제 53쪽을 한번 가보십시오. 53쪽을 가면 그러면 단독주택이 나오면서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이 나왔죠. 그 다중주택이 틀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나왔던가요? 공법에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렇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연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돼서 이게 개정된 지가 좀 흘러갔어 시간이.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야 돼요.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을 다중주택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바닥면적으로.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기출 봐요. 기출 넘어가지 말고 53쪽 넘어가지 말고 지금 초등학생들 같아 지금. 그렇지? 자, 미안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기분 나빠해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출 지문에 5번을 갑니다. 5번 가면 또 틀려 있죠. 그 연면적이 아니라 뭡니까? 바닥면적 이렇게. 옆에 언니 거 보지 마. 언니도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4쪽을 가요. 54쪽 가면 공동주택이 나왔나요?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해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야 그게. 자, 공법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론책을 보는데 공법 내용이 나왔다. 잘 모르겠으면 그러면 거기서 끙끙대지 말고 공법책을 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개론을 배우는데 그런데 지목이 나왔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시법책을 보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공시법책을 봐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자, 그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기 위해서 굳이 제가 지난주에 안 알려주고 숙제라고 해본 겁니다. 자, 54쪽을 가면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 나왔죠? 그게 연면적이 아니라 전부 다 바닥면적 합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바닥면적 합계 이렇게. 자, 그 부분이 틀려 있습니다. 숫자는 안 틀렸어요. 숫자는 330, 660 그대로 있습니다. 숫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330이 의미하는 건 뭐래요? 330이요? 우리 공법을 배우다 보면 공법에는 330하고 660이 많이 나와요. 330은 약 100평, 660은 약 200평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못 따라 썼는데 선생님 어떻게 못 따라 썼는데 자, 굳이 고치려면 지금 제가 언급한 게 공법 기본서 412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고치시라고요. 옆에 언니 거 보지 말고 언니 잘못 썼으니까 지금.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언니 잘못 썼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동산의 특성하고 수요 공급 이론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자, 우리 책의 특성은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중요하다고 언더라인 하고 싶은 데는 전부 다 좀 굳게 좀 진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책 볼 때 진하게 한 부분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부분을 암기하고 싶으면 암기하고 나머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 아시죠? 그래서 우리 책이 좋은 점은 제가 굳이 어디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책 55쪽 갑니다. 자, 공부 시작했습니다.
55쪽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우리 기초 입문과정 끝났고 지금 기본과정 이제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번 들으신 분하고 들으지 않는 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초 입문과정에서 저하고 부동산의 특성 공부했죠.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 공부하신 분은 약간 쉬워져요. 그러나 처음 하신 분들은 뭔 저런 게 있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7월달, 8월달 가면 똑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좀 참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이 갖는 특별한 성질인데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하고 무슨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건물의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토지 특성 이꼬르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부동산을 대표하는 게 토지고 부동산학이 만들어진 서구 사회는 건물은 부동산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이 부동산이지만 부동산학이 만들어진 서구는 건물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특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 이꼬르 무슨 특성?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 그런데 특성이 나오면 비교 대상이 나와야 돼요. 제가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다. 누군가 비교해서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혼자만 있다면 저의 특별한 성질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와 비교하면 저는 특별한 성질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의 특별한 성질은 양치하고 나서 커피를 마신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밥 먹고 대부분이 커피 마시잖아요. 근데 저는 양치하고 마십니다. 왜 그러냐면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 커피 맛이 반감돼요. 이렇게. 근데 양치를 하고 나서 깨끗한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커피 맛이 훨씬 더 진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커피를 마실 때 양치하고 마십니다.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런데 커피를 정확하게 맛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커피를 그렇게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자 그렇게요. 그게 저의 특성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않잖아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또 양치 또 하나? 네, 또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부터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경우하고 양치하고 나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는 커피 맛이 전혀 달라져요. 양치하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산뜻합니다. 그렇죠? 그래. 자, 됐어. 그래서 자,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인데 비교 대상은 일반 재화. 일반 재화는 토지가 아닌 것 그러면 돼요. 이 옷이 일반 재화입니다. 제가 기초 입문과정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반 재화 옷과 토지를 비교했을 때 토지가 옷하고 다른 점 그게 토지의 특성입니다. 옷은 만들 수 있습니다. 토지는 못 만듭니다. 그걸 토지의 특성 중에서 부증성이라고 해요. 부증성. 제가 이 옷을 우리 집에서 입고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옷을 제가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동성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토지의 특성을 두 개로 나눕니다.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으로 나눠져요. 자연적 특성을 물리적 특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그냥 우리가 인간이 보고만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 이걸 선천적 고정적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 건 안 중요합니다. 자, 기본서 보면 뭐 선천적 고정적에 좀 진하게 써놨는데 그것은 안 중요해요.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손에 장을 찢는다 안 나옵니다. 그럼 자연적 특성에는 뭐가 있냐면 못 움직인다. 그걸 부동성. 증가시킬 수 없다. 부정성. 자, 토지는 영원히 존재한다. 영속성. 마곡이 아니죠. 여기는 검단. 검단은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는 없다. 개별성. 봐요. 한 번 하니까 얼마나 쉬워진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입도 빵긋 못하고 가만히 있었잖아. 근데 한 번 하니까 이렇게 쉬워졌습니다. 모든 토지는 붙어 있습니다. 인접성. 이렇게. 인접성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연결성. 그러니까 미쳤나 봐. 검단 1번지 토지와 2번지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1번지, 2번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접성, 연결성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인접성은 왜 인접해 있는 겁니까?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인접성은 별도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인접성은 부동성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등등등등 이렇게 자연적 특성은 무수히 많은데 그런데 시험은 개별성까지가 주로 나와요. 인접성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기본서를 보면 인접성 이외에 뭐 가경성, 적재성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인문적 특성은 사람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에 사람이 개입했더니
토지 너는 이런 특성도 있구나. 이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기초인문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 산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산이라 그러던가요? 그래, 북한산. 북한산입니다. 자, 북한산. 맞아요. 북한산입니다. 자, 북한산. 북한산인데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북한산이 아니라 또 계양산이라 할까봐. 인천이라고. 그래요. 대전에서 가면 속리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산입니까? 그럼 속리산 이렇게. 북한산이었습니다. 이 북한산을 토지인데 이 부분을 지금 임야잖아요. 임야인데 농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농지가 안 되는 건데 사람이 개입했더니 농지가 됐다가 택지가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공원이 됐다가 도로가 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면 토지의 용도는 매우 다양해집니다. 이걸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용도가 다양하면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바뀔 수 있겠죠. 이걸 변용성이래요. 변용성. 자,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요. 아주 큰 토지는 분할하고 작은 토지는 병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토지는 분할, 작은 토지는 병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토지 스스로 병합하거나 분할하지 않죠. 사람이 개입해서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 이걸 병합분할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병합분할 가능성은 우리 시험에서 30년 이상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딱 2번 지문에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는 이용 주체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병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OX, O. 나의 토지의 이용 목적이 3,000평의 토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이용해야겠다. 그러면 그 부분만 분할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게 유일한 지문이야. 그러니까 중요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요? 토지의 쓸모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러니까 쓸모를 바뀐다 하면 좋을 텐데 학자들은 이상한 말을 써요.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이렇게 이상한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토지는 비싸죠. 고가성 등등등 이런 것들이 토지의 인문적 특성인데 시험은 어디까지만 나오냐면 거의 용도의 다양성까지만 나와요. 그러면 토지의 특성은 무수히 많은데 우리 시험은 주로 5가지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특성에서 여기 개별성까지 4가지,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하나, 그래서 총 5가지가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시험 공부하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뭘 알고 가셔야 되냐면 여기 자연적 특성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적 특성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4번이나 등장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자연적 특성의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제하냐면 자, 부증성의 예외가 있냐고 물어봐요. 부증성의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의 예외가 없단 말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의 예외사항은 없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앞에 무슨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는 부증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설명은 다 무시하는 거야. 마지막에 끝날 때 부증성의 예외라고 나오면 O다 X다? X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26회 때 어떻게 출제했는가 보자고요.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고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행위는 부증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X, X 되셨죠? 난 더 이상 못해. 옆에 언니한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옆에 언니한테 언니 자연성의 예외가 없다가 무슨 말이야 그거 물어보지 마. 언니 머리 복잡하니까 다 알았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 꼭 물어봅니다. 저한테 와서 질문해요. 꼭 물어보면 그럼 제가 또 설명해야 되잖아. 설명이 귀찮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정도는 이해하시라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놓쳐버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부동성이 예외, 부증성이 예외, 영속성, 개별성의 예외란 말이 나오면 볼 것도 없이 그것은 무슨 지문? 틀린 지문. 되셨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속성의 예외, 개별성의 예외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4번 출제되는데 부증성을 가지고 3번 출제했어요. 부증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어떻게 출제했냐면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여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OX. X. 앞에 용도적 공급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말 나오면 그 자체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부정성의 예외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성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이게 부동성이죠. 부동성.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에 관한 거라고요. 그래서 토지는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했어요. 그럼 앞에 상대적 위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부동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앞에 짐은 상관없이 옳은 말, 틀린 말 되셨죠? 이제 더 이상 못해. 죽을 것 같으니까. 자, 이제 그럼 됐어요. 큰 틀에서.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하는 거야. 부동성부터. 자, 부동성을 이제 공부하는데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부동성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물어보냐면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걸 파생현상이라고 해. 파생현상. 자, 그러면 이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비이동성입니다. 비이동성. 부동산의 특성은요. 토지의 특성은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뭐가 안 된다 이 소리야.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동산학에서는 뭐가 안 된다가 많이 나와요. 이 부동산의 특성이 토지의 특성이 부동산학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뭐가 안 된다. 이제 이 머릿속에 이제 그걸 가지고 부동산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비이동성. 그래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그래. 그럼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인데 지리적 위치는 검단 1번지 토지가 있는 장소는 고정되어 있다.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이걸 부동성 그래요. 자, 이게 부동성의 뜻인데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에 가는 거니까 토지의 위치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토지의 위치를 제가 공부할 건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토지의 위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부동산 학자들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절대적 위치는 어떤 토지가 있는 장소를 말해요. 장소. 그럼 검단의 1번지 토지 있는 장소가 절대적 위치입니다. 저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조용하면 제가 긴장해. 그렇죠? 너무 조용하면 이분들이 뭐 하고 있나? 제가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는 어떤 토지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절대적 위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 절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를 부동성이라고 해요. 부동성. 그래서 부동성은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이 절대적 위치를 지리적 위치라고 해요. 절대적 위치를 지리적 위치, 또 이걸 물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많아요. 절대적 위치, 지리적 위치, 물리적 위치. 여기 자연적 특성이 있죠. 자연적 특성을 물리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물리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마모되지 않는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자, 그러면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부동성이고 상대적 위치도 있는데 이 상대적 위치는 토지의 쓸모를 말해요. 그러면 검단의 1번지 토지의 장소는 고정되어 있지만 쓸모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죠. 바뀌어. 상대적 위치가 가변적입니다. 바뀐다는 소리죠. 그럼 칠판에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 토지의 쓸모가 바뀐다가 칠판에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미하셨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부동산을 결론을 보다 보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란 말이 나와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나오든 간에 부동산의 결론 어느 부분에서 나오든 간에 절대적 위치가 변화했다고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투자론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신가 봐요. 기억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투자론에서 투자의 위험에서 위치적 위험이 있었어요. 위치적 위험. 그럼 위치적 위험은 위치가 변해서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그럼 위치적 위험은 위치가 변해서 발생하는 위험인데 위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그럼 위치적 위험이란 위치가 변해서 발생하는 위험인데
절대주기치가 변하는 겁니까? 상대주기치가 변하는 겁니까? 상대주기치. 그 뭐라 하냐면 투자 이론에서 위치적 위험이란 위치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인데 이때 위치는 절대주기치를 말한다 이렇게 해요. 뭡니까? X입니까? X. 절대주기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 어디서 나오든 간에 뭐 앞부분, 중간, 뒷부분 할 건 없이 부동산학에서는 절대주기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절대주기치가 변화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야. 의미 되셨죠? 예, 그래요. 쓸 필요 없습니다. 강의 노트 다 있어요. 그거.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이렇게 냈어요.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위치뿐만 아니라 상대적 위치도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X, X. 절대적 위치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고. 자, 토지의 위치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 파생 현상을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파생 현상. 그래요. 그 파생 현상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파생 현상이. 자, 파생 현상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약 3가지 정도 됩니다. 그 3가지에서 전부 다 파생돼 나오는 거고. 자, 첫 번째가 뭐가 파생돼 나오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역적으로 만들어.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또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앞에가 부동산 나오면 그것을 모든 것을 지역적으로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부동산들은 못 움직이니까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인천에 있는 부동산들은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부동산 현상이 나타나고 인천에 있는 부동산들은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역화시킨다고 그래요. 지역화시킨다. 이 지역화를 다른 말로 국지화라고 그래요. 국지화. 지역화하고 국지화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에서 파생돼 나오는 현상 중에서 1번 타자가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이 토지의 특성이 우리 시험에서 매년 나오거든요. 19회 때만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매년 나오는데 그럼 토지의 특성이 매년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뭘까요?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지역이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이에요. 그러면 돼요.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만 살펴봐요. 부동산 시장만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형성돼요. 지역별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부산에 있는 부동산들은 못 움직이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 시장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걸 좀 더 학자들이 디테일하게 지역별 부분 시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부분 시장. 부분은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분이 아니라 뭡니까? 지역이야. 지역. 지역별 시장으로 만들어요. 자, 또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만들어지면 그러면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져요. 똑같은 33평 아파트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서울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 대구에 있느냐, 인천에 있느냐, 강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갖다 달아다 다르다. 뭐가요? 가격이. 그래서 지역 시장별로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지역 시장별로 부동산의 수요 공급 상태가 달라집니다. 지역 시장별로 시장 상태가 달라져요.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지역별로 경기 변동이 달라지고 서울에 있는 토지와 인천에 있는 토지 똑같은 용도입니다. 똑같은 주거용입니다. 그러나 건폐율은 갖다 다르다 달라요. 지자체별로 건폐율이 다르거든요. 건폐율은 규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하라고 조장해 주는 겁니까?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별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등등등. 지역별로 모든 게 다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르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모든 게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지문, 여기 2번. 2번이 엄청나게 잘 나와요. 엄청나게. 자, 그러면 1번, 2번 전부 다 뭡니까? 지역이야, 지역. 지역.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지역 나오면 부동성입니다. 그러면 가면 돼요. 근데 지역별로 전부 다 달라진다. 그럼 이건 어떻게 시험에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부동산은 지역별로 가격이 균등해진다. 이렇게 합니다. OX, X 다르다. 다르다.
이게 이제 답이고. 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또 역시 지역입니다. 그럼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부동산이 남아돌아요. 남아도는 것을 미분양이라고 그래요. 그 미분양을 경제학에서는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요. 초과 공급. 그럼 지역별로 초과 공급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역별로 초과 수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초과 수요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소리야. 살 사람은 10명인데 공급은 5개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이걸 초과 수요라고 그래요. 반대로 자, 초과 공급은 살 사람은 10명인데 내 공급은 20개가 됐다는 소리야.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이 움직인다면 남아도는 것을 부족한 지역에다 갖다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사라진다고요. 봐요. 인천은 남아돌아요. 서울은 부족이에요. 그럼 남아도는 인천의 아파트를 서울에 갖다 줘버리면 인천 남아도는 거 없어지고 서울 부족한 거 없어지겠죠. 그러면 수요 공급이 균형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니까 인천이라는 지역은 초과 공급, 서울이라는 지역은 초과 수요, 이렇게 지역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가 균형이라고요. 그럼 어느 지역은 초과 수요, 어느 지역은 초과 공급이면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부동산 때문에 지역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기 쉽고 이걸 다른 말로 지역별로 시장이 뭐다?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불균형이다. 그러면 지역별로 불균형이다. 불균형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지역이 중요한 거지. 지역.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쓸 수 있어요. 지역별로 또는 지역 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됐죠. 이걸 뭐란다? 시장의 불균형 상태라고 한다. 이 뒤에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불균형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지역. 자, 네 번째. 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분석해요. 그것을 지역 분석. 설명을 제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지역 분석은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이란 말이 중요하죠. 지역 나오면 전부 다 뭐라 하겠습니까? 부동산.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쉼없이 제가 설명했는데 전부 다 뭡니까? 지역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지역은 이제. 자, 다섯 번째는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 활동은 반드시 현장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임장화 시켜요. 제가 부산에 있는 토지를 하나 살 겁니다. 그럼 부산에 가서 그 토지를 봐야 돼요. 그걸 임장화라고 그래. 다른 말로 현장화. 그 다음에 가서 정보를 구해야 돼. 그 지역 가서 부동산에 가는 정보를 구해야 된다. 이걸 정보활동 만들어요. 이건 중요성이 없고 임장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에서 파생된 현상 중에서 지금 두 가지 정도로 공부했는데 지역하고 뭡니까? 임장활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예부효과입니다. 예부효과는 주위에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고받는 것을 예부효과다 이렇게 합니다. 예부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영향 주고받는다, 정예부효과. 나쁜 영향, 부예부효과. 그래요. 토지는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인다가 뭡니까? 부동성.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다가 뭐요? 인접성이죠. 그러면 검단에 토지가 있는데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못 움직이니까 붙어 있어야 한다. 못 움직인다, 부동성. 붙어 있다, 인접성, 연결성. 그래서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오는 순간 2번지 토지 소유자 돌아버린다. 그렇죠? 나쁜 영향 받으니까. 3번지 토지에 지하철역으로 들어오면 2번지 토지 소유자 허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좋은 영향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예부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부효과에는 나오면 부동성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접성 그래요. 인접성. 이 두 가지가 예부효과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예부효과, 나 말고 주위에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는 거, 또 내가 주는 거, 주고받는 거, 예부효과. 좋은 영향은 정예부효과, 나쁜 영향은 부예부효과. 지하철역 정예부효과, 쓰레기 소각장 부예부효과. 그럼 예부효과,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 어떤 것이 나오든 간에 부동산의 특성은 뭡니까? 부동성. 이제 이어지는 말. 그러면 여러분이 2번지 토지를 평가로 갔어요. 감정평가사입니다. 평가로 가서 2번지 토지만 분석한 게 아니라 2번지 토지가 속한 지역을 분석해요. 그걸 지역 분석이라고 그래요. 지역을 분석하는 결과 2번지 토지 주변에는 전부 다 2번지 토지에 나쁜 영향만 주고 있어요.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낙골당이 들어왔습니다. 3번지에.
왜요? 그렇지? 자, 그렇게 들어왔어요. 나는 납골당 들어오더라도 땅값만 비싸면 좋겠다. 그렇지? 그러면 주변을 분석했더니, 지역 분석했더니 전부 다 나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2번지 토지 평가하러 간 감정평가사가 2번지 토지의 가치를 다운시켜야 돼. 이걸 감가라고 그래, 감가. 가치를 다운시킨다. 그런데 감가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부동산학은 전부 다 복합 개념 세 가지로 구성되니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어요. 근데 주위에서 나쁜 영향 주면 그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럼 부의유가는 주위에서 나쁜 영향 주는 거죠. 그럼 부의유가 발생한 무슨 감가다?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경제적 감가다. 그럼 경제적 감가를 딱 던져주면서 부동산의 특성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그래요. 그럼 뭡니까? 부동성 또는 뭐 인접성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부동산의 결혼 뒷부분 감정평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가면 가격 제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격 제어 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합의 원칙의 뜻은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은 2번지 토지의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하면 가격은 높고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가격은 낮다. 그게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적합의 원칙은 감정평가할 때 적합의 원칙을 쓰는 근본 이유는 부동산이 뭐하기 때문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부동산이 움직인다면 적합의 원칙이란 말은 없어지는 겁니다. 적합의 원칙은 2번지 토지가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2번지 토지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를 따져본다. 그게 적합의 원칙이야.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적합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근본 이유는 부동산의 특성에서 찾는다면 뭡니까? 부동성. 선생님 나는 이해 안 된다. 이해하지 마. 이해하지 말고 그냥 예부효과,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이게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 됐습니까? 그러면 끝나. 그러면 유추하자. 유추해서 가자고요. 경제적 감가와 적합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분석입니까? 지역 분석. 나중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배우게 돼요. 그럼 지역 분석은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부동성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 지역 분석, 예부효과, 부예부효과,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감가로 보면 경제적 감가를 하고 가격 지원 원칙 측면에서는 적합의 원칙이라 하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눈빛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 그럼 여기까지 했는데 부동산의 특성은 지금 부동성에서 제가 6가지 제시했죠. 6가지인데 3가지죠. 지역, 임장화, 예부효과. 그 다음에 파생도 나오는 거. 자, 하나 더 할 겁니다. 자, 7번째. 여러분들 물건이 뭡니까? 물건이요. 그래. 됐어요. 두 사람이 답을 줬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을 물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물건이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민법 99조가 법 조문의 이름이 뭡니까? 물건이야. 99조가. 그러면 민법 107조는 뭡니까? 비지인 의사표시. 108조는요. 통정의 허위표시. 109조는요. 착오의 의한 표시. 110조는 사기 강박. 이렇게. 103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첩계약 맺는 거. 이런 거. 103조. 지금은 잘 없지만 예전에 우리 막 어떤 학원의 수강생이 막 5,000명이나 학원이 있었어요. 실제로. 5,000명이. 그때 보면 꼭 이상하게 관계를 갖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관계를. 그래서 그 학원의 원장님이 이제 민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그 원장님 그래. 수업 시간에 뭐냐면 내가 다 알고 있어. 아서 공부만 해. 103조 하지 마. 이렇게. 자,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언니 103조가 뭐야? 또 물어보네. 언니도 모르니까 말하고. 자, 지금 이 상황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그 말을 했냐면 이제 7번이요. 7번 뭐 할 거냐면 이제 물건 있잖아요. 물건. 그렇죠. 물건이 뭐냐면 부동산과 동산을 물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었을까? 물건을. 그거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데 움직이는 것은 동산. 못 움직인다고 뭐야? 부동산.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물건을 부동산이라 하자 했다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부동성. 물건이 있는데 움직이는 물건과 못 움직이는 물건이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못 움직이는 게 부동성이잖아요. 못 움직인다고 부동성. 그럼 너희는 부동산이라 하자는 소리죠. 그래서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기준이 되는 게 뭐요?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자, 그다음에요. 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인천에 있는 토지는 세금 낼 때 재산세는 인천에다 내요. 그럼 서울에 있는 토지들은 재산세를 어디다 냅니까? 서울에 내죠. 그럼 지자체 인천이 세금을 가지고 이 인천시가 운영되겠죠? 그래서 지자체의 세금의 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특성 그랬습니다. 세금의 원천이 되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의 세원의 근거, 세금의 원천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부동성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아니라 어떤 토지가 인천에 있다. 근데 인천에다 세금 내기 싫다. 그럼 서울로 옮겨가 버리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못 움직이는 부동성 때문에 지자체의 세금의 원천이 된다. 세금의 원천의 근거가 된다. 자, 이렇게도 출제했습니다. 이 8번도 결국 뭡니까? 지역이야, 지역. 지자체별로 인천이라는 지역, 서울이라는 지역 이런 뜻이잖아요. 의미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성은 지역하고 임장하고 외부 효과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동성 끝났고 그러면은 부증성을 할 거예요. 부증성. 자, 책을 가면 그러면 이제 56쪽에 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57쪽까지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그러면은 57쪽 하단부에 영속성이 남았나요? 그러니까 영속성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증성부터 할 겁니다. 부증성. 그래서 책 50 몇 쪽? 8쪽. 자, 그러니까 부증성 할 겁니다. 자, 부증성까지 하고 쉬었다 할 거야. 자, 제가 여기 부동성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부동성이 사실은 시험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부증성 봅니다. 부증성은 토지는 인간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게 부증성입니다. 그래서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걸 비생산성이라고 해요. 그럼 비생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만드니까 토지의 면적은, 토지량은 고정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토지량은 고정되어 있다. 그럼 못 만든다. 비생산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못 만들면 부족하겠네. 희소하겠네.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겠네. 서로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싸운다. 수요자 경쟁이라고 그래. 그 봐요. 이런 걸 수요자 경쟁이라고 그래요. 백화점에서 누이비통 가방 50% 세일하는데 근데 30개만 한다. 이렇게 하면 수요자들이 그 3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줄 서 막 줄 쓴다고요. 줄 서서 이제 10시가 되면 오픈했잖아요. 그럼 오픈하면 서로 가서 잡으려고 가방 3개는 찢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물량이 부족하니까 수요자끼리 좋은 것을 찾아기 위해서 싸운다. 이것을 수요자 경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부동산이 갖는 무슨 특성 때문에 그렇다? 부증성 때문에 그렇다. 의미 되셨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부증성에서 파생된 현상을 제가 얼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은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봐요. 부증성 못 만든다? 그럼 부족하겠네. 희소하겠네.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싸우겠네. 그것을 수요자 경쟁이라 한다. 그럼 시험은 이렇게 출제해버린다고요. 경쟁은 좋아요. 경쟁은. 근데 공급자 경쟁이라 한다고. 부증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자 경쟁이 유발된다. OX, X, 공급자 경쟁, 수요자 경쟁, 수요자 경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요. 부증성의 뜻을 얼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부증성이 나오면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부증성이 나오면 토지는 지구덩어리다. 지구덩어리. 그다음에 토지는 절대로 증가시킬 수 없고 부동산에서는 바다도 토지다. 바다도 토지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증성은 부동산, 토지의 공급에 관한 거니까 토지의 공급을 살펴봅니다. 자, 토지 공급은 학자들이 2개가 있다고 그래요.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 용도적 공급,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 이렇게 합니다. 용도적 공급,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물리적 공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라 했잖아요. 그럼 토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 증가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이를 세 글자로 부증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증가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용도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용도적 공급은 뭐가 용도적 공급이냐면 임야를,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거예요. 바다를 산업용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적 공급, 임야를 택지로 만든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가능. 근데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용도를 바꾼 겁니다. 용도 전환이죠. 임야를 농지로, 농지를 택지로, 바다를 산업용지로, 바다를 농업용지로 용도 전환을 학자들은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자 여기가 임야인데, 그다음에 여기 농지고 여기가 택지인데, 근데 임야의 일부를 택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용도적 공급이야. 그럼 용도적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토지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용도적 공급으로 인해서 토지량이 증가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부증성이 가지고 있는 뜻은 토지는 절대로 증가하지 않는다. 토지의 량은, 토지의 절대량은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토지의 절대량이 증가한다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우리나라 땅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증성이라고 그래. 그러나 이 안에서, 이 주어진 토지 면적 안에서 용도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을 용도적 공급. 결국 용도 전환. 용도 전환의 사례를 들어보십시오. 택지 조성했다. 조성지,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매립지. 이런 것들을 용도적 공급이야. 그러면 택지 조성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는 토지의 량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OX, X, 토지량 증가라는 말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게 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지 않는다면, 이 용도의 다양성이 없다면 그러면 임야를 택지로 만들어낼 수 없죠. 근데 인간이 개입해서 임야를 택지로 만들었더니 택지가 되네? 너는 용도가 다양하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오, 되셨죠. 자, 이제요. 이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한 용도적 공급을 조성지, 매립지 이렇게 만드는 것은 농지를 택지로 개간한 이러한 행위는 부증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냐고 물어봐요. 부증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OX, X. 부증성의 예외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됐습니다. 이 부증성의 예외가 3번이나 출제했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부증성의 예외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28회대로 갑니다. 28회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출제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더 이상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없다. OX, X.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별것도 아니란 걸 느낄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2번 들으니까 별것도 아니네. 느껴야지. 선생님 들을수록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좋아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짬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짬밥이에요. 누군가가 한 번이나 더 듣고 한 번이나 더 보면 그러면 좀 더 점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하고 이제 한 2-3번 들은 분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시험은 점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를 높게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더 많이 알아. 저보다. 근데 60점도 못 맞아. 그런다니까. 그거는 요령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요령을 다 배우게 됩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요령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요령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이렇게. 자, 파생현상 갑니다. 파생현상 첫 번째, 생산비 법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생산비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생산비 법칙이 뭔데요? 그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무슨 말이나 안 나오지만 생산비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생산비 법칙이 뭐냐면 만들어내는 물건은
가격이 생산비하고 거의 비슷해진다. 그게 생산비 법칙이야. 그럼 이 분필을 만들어내는 물건이죠. 그럼 이 분필을 만들 때 생산비가 100원이 들어갔다면 가격도 100원쯤 한다. 그게 생산비 법칙이야. 그럼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려면 뭘 전제돼야 돼? 만들어야 돼. 만들어내는 물건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그런데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못 만들죠.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란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거야.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안 적용된다 이런 말 자체가 없는 거라고요. 따라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중요성은 약간 떨어지고 강의 노트 보면 여기서 이어지는 말이 있다고요. 그건 지금 하지 마시라고. 여기까지 할 거니까. 자, 두 번째요. 토지 공급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토지 공급 몇 가지? 그래요. 50분 다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 두 가지잖아요. 물리적 공급, 용도적 공급.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도 있고 용도적 공급 곡선도 있어요. 물리적 공급 곡선과 용도적 공급 곡선이 있는데, 자, 물리적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으로 나타나요. 수직선. 자,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 하고 탄력성 0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탄력성을 배우면서 이 부분을 다시 올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12월 하신 분들은 얼추 이해가 돼요. 공급선을 배웠으니까. 자,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일단 써만 두시는 거야. 물론 쓸 필요도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탄력성 할 때 그때 이 부분 다시 와서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요. 사실은 이건 중요합니다. 자,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가지만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부족이에요. 부족합니다. 희소합니다. 희소성의 근본 원인이죠. 자, 그러면은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그러면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토지 가격은 높아지겠죠. 그때 공급이 되면 토지 가격은 다시 떨어진다고요. 봐요.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근데 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높아져요. 근데 공급이 증가한다면 가격은 다시 떨어진다고 이렇게. 근데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가격이 높게 나타나요. 이걸 직가고 현상이라고. 직가고. 선생님 왜 직가고? 토지 가격 직가 높을고 직가고 현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럼 직가고 현상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부동성입니까? 부증성입니까? 부증성. 자,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나 혼자만 가지고 싶지. 나 혼자만. 누이비통 가방을 3,000개를 판다 해봐. 신세계 백화점에서 누이비통 가방을 3,000개 판다. 그러면 거들도 보도 안 해. 근데 부족하잖아. 몇 개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무슨 매스? 뭐 있잖아요. 누이비통 아니고 더 좀 있던데. 선생님 누이비통 하지 마세요. 이제 별로 비싸도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다른 거 해야 돼. 무슨 매스? 에르메스. 그런 거.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게 왜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게 좋대 하여튼. 네. 자, 그러면 직가고 현상이 나타나고 자, 누이비통, 에르메스인가 메리아스인가 그거. 자, 그래서 부족하죠. 부족하면 가지고 싶어. 소유욕. 자, 소유욕. 그것도 나 혼자 가지고 싶어. 그래서 독점적 소유욕이 발생해요. 소유욕. 자, 독점적 소유욕이 발생합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싶어요. 근데 너 혼자 가지고 싶지. 가지려면 토지는 못 만들고 부족하니까 공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돈 내라. 그래서 지가하고 지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부증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공기 호흡하면서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왜요? 스스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못 만드니까 토지를 가지려면 돈 내라. 그게 지가지대 발생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도 지금 우리가 흡입하면서 가지잖아요. 근데 공기는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토지가 계속 만들어진다면 그럼 토지에 대해서 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토지에 대해서 지가지대 발생의 근본 원인은 부증성. 됐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다음에는 세 번째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모색해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최유용이라고. 최유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유용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 뭡니까? 부정성 되는 겁니다. 자, 이제요. 2개 더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가네. 2개 더 남았는데, 자, 네 번째는요. 토지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공급이 바로 따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수급 조절을 곤란하다고. 수급 조절. 수요 공급 조절, 수급 조절을 곤란하게 만들어. 곤란. 이렇게. 그러면 수급 조절이 곤란한데 수요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까? 공급 때문에 그래요. 공급. 그래서 이거는 공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입니다.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가 나오든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고 나오든 부동산의 특성 뭡니까? 부정성입니다. 자, 5번째.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고 그래. 토지용 집약화. 다른 말로 건물 지을 때 고층화, 입체화. 토지가 못 만들기가 부족하니까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지을 때 높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게 고층화, 토지용의 집약화예요. 그러니까 토지용의 집약화란 말은 토지 이용한다는 말부터 해볼까요? 토지를 이용한다는 말은 토지에다가 사람이 개입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소리야. 그게 토지용입니다. 이게 토지용이거든요. 이거 뭡니까? 토지죠. 그러면 토지만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것은 토지 이용한 게 아닙니다. 그럼 토지 이용한다는 말은 이 토지에다가 사람이 개입한다는 소리야. 그럼 사람이 개입했다, 노동이 투입됐고 자본이 투입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게 토지용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용은 결국은 뭐냐면 3대 생산 요소가 결합한 거야. 토지, 노동, 자본이 3대 생산 요소죠. 그러면 3대 생산 요소를 결합한다가 토지용인데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대요. 토지가 늘 부족하대요. 그럼 토지가 늘 부족하면 토지를 많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이용한다?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반대로 노동은 별로 없고 자본도 별로 없고 토지는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토지를 많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토지는 기본적으로 못 만드니까 부족가 돼요. 그러면 토지 이용할 때 토지 대신에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이걸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고 그래. 이렇게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것을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집약적이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반대도 있어요. 반대. 그러면 이 집약화의 반대는 토지를 많이 이용하는 하고 노동이나 자본의 이용을 줄인다는 소리입니다.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는 소리는 토지를 많이 이용한다는 소리입니까? 자본을. 근데 반대로 토지가 엄청나게 많고 사람이 부족하면 대신에 토지를 많이 이용해요. 그것을 토지 이용을 조방화시킨다고 그래요. 조방화. 이걸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조방적 이용. 그럼 부정성은 토지 이용을 조방화시킵니까? 집약화시킵니까? 집약화. 여기까지가 부정성입니다. 근데 부정성에서는 매우 중요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0이란 말은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성이 나오면 체유 이용, 그 다음에 부족하다, 그 다음에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 체유 이용, 토지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는 토지용 집약화. 의미하셨죠? 그 다음에 용도적 공급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자, 이 정도까지가 이제 부정성에 관한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책 몇 페이지까지 이제 마무리됐냐면 58쪽에 부정성까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영속성은 하지 않았지만 의미됐습니까? 예. 자, 고생하셨고 정확히 10분 쉬었다 합니다. 자, 쉬었다 합니다.